그거 보시면 몇 번? 38번이가. 자, 여기서 지금 양도세에 대한 여러분이 그 중요한 게 과세 대상 반드시 요번에 좀 숙지를 해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과세 대상 물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용권과 사용 취득권이 있는 사용권과 취득권이 있는데 사용권은 우리가 등세상으로 해야 하잖아.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하고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요점 등이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등세상, 요래 권리는 취득권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당첨권, 입주권, 그 다음에 토지, 주택, 각각의 상환 채권.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기타 주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단 하루만 보유하고 팔아도 누진세율 6%에서 40% 적용한다. 그런 걸 좀 외워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팔아야 양도세 과세 물건이고 따로 팔면 영업권만 똑 떼갖고 팔면은 그 영업권 양도는 기타 소득, 이른바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가 아니다가 맞나 틀리는. 전세권 등기하고 관계없죠.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를 꼭 해. 그래서 임차권 안 해갖고 등으로 해야죠. 등기된 임차권 등을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동산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 차익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지. 그래서 밑에다 하나 적어놔라. 단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세는 3개월 이내라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요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3개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 아까 내가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당에 걸리면 40%. 그렇죠? 가소 신고를 하면 10% 가산세 규정이 있었죠. 그걸 적용을 한다는 거. 법정 신고 기간 안 지키면 다 가산세 붙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여러분이 그 100분의 10으로 하면 되죠.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라 했습니까? 단독세인 바로 독립세라 했습니까? 독립세죠. 그래서 부가세 개념이 틀리고 세율도 틀리고 이렇죠. 그런데 100분의 10은 우리가 단순한 계산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법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상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틀렸죠. 세율도 틀렸고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세로 부과한다. 이래야 또 맞는 설명도 됩니다. 자, 민법에 여러분이 20년짜리 점유 시효 취득이 있죠. 취득세에서는 시효 완성일이 취득시기지만은 양도세에서는 바로 점유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시효 완성일, 이건 취득세에 맞는 설명이에요. 그럼 양도세는 당초 점유세, 민법에도 그렇죠.
등기함으로써 취득은 하는데 실질 효과는 점유 개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랬잖아.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이 농지의 대토. 자, 대토가 무슨 말이고? 내 농지 팔아서 남의 농지 산단 말이다 이거예요. 농지를 빌려준다는 게 아니고, 대토라는 거는 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행위를 대토라 그래. 대부분 수용해서 많이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주목. 그러면 대토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거의가 100% 여러분이 양도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이거는 조세특례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양도 후 1년 이내에,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해야 되죠. 요럴 때 여러분이 몇 년 안에? 이때는 양도세가 면제가 돼서 양도세는 있다 없다? 양도세는 없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이게 지금 15회 때 출제가 됐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문제가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틀렸냐니까,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도 범위 내가 아니고 범위가 있다 했나 없다 했나? 범위 없이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리냐니까 한도 범위가 없어가 틀리죠. 그러면 얼마까지 여러분이 범위가 있느냐니까, 이 감면하는 범위는 바로 양도세 1억 원 이내입니다. 양도세 얼마 이내? 1억 원 이내.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1억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 세금만 계산해서 1억 이내.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농지에서는 대토로 인해서는 양도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내에서, 이게 한도 내죠. 한도 없이가 한도 내에서 이라면 맞는데, 안 그러면 1억 내에서 이라도, 그래서 한도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요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가세 표준 계산 구정이 여러분이 나오는데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양도가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분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할 때 가산세나 때리는 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고조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양도가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밑줄 거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추계조사에 따른다. 이래야 맞죠? 추계조사에 따른다. 추계조사가 어떻게 합니까? 매감한 게 아닙니까? 추계조사 순서가 어떻게 돼? 추계가 무슨 말이고? 추정한다 이 말이거든. 조사에 따라서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되거든.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 평균 가격, 그 다음에 환산 가격, 그 다음에 기준 시가, 매감 기순이지. 그래서 이 환산 취득 가격은 어느 때만 사용한다 그랬지? 취득 가격 추계할 때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양도 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가액만 쓰는 거예요.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지금 24회부터 매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자, 그걸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나 하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추계조사에 의한다 이라든가, 안 그러면 매감 한계에 의한다 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입주권에 적용하는 규정이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라 조건이죠. 토지, 건물.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인데 전매된 입주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입주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지,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거 요거 반드시 해야 하나 요번에.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공제 대상으로 한다. 예, 맞죠.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이 말은 전매된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양도자산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되 거주자의 기본공제가 우리가 각각 250만을 빼는데 양도소득에서 뺀다 했나 자산에서 뺀다 했나? 소득에서. 그래서 거주자의 소득별로 동그라미 쳐. 요거 주의해란 말이야. 250만도 중요하지만은 소득별로 250만을 공제한다. 자, 주목에 양도소득세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게 참 많아요. 자, 여러분은 일단 이 양도소득은 구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은 구분 계산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요거의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일반 주식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파생상품, 우리 옵션, 옵션, 또 우리 선물거래, 이런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구분을 합니까? 하는 것이 바로 250만을 공제하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전체에서 1년에 얼마를 공제한다? 250만을 공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금액에서 1년에 250만을 공제한다. 이 금액에서 250만을 공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방금 말한 소득별로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소득별로. 그러니까 이 소득별로 각각 250만을 공제한다. 자, 그럼 주목해봐.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파생 상품을 1년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250 빼먹을 수 있지. 주식에서 250 빼먹을 수 있지. 파생 상품 250 빼먹을 수 있지. 그럼 요 각각 1년에 다 팔았다. 1년에. 그러면 얼마 750만을 전체를 빼먹을 수는 있지. 근데 말이야. 이거 관계없고 부동산 팔고 권리 팔고 기타 자산 팔아봐야 1년에 얼마밖에 못 빼먹어? 250밖에 못 빼먹어. 자, 그 다음 주목. 그래서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본공제 요걸 빼먹기 위해서 구분한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결손금 합산 문제가 생겨. 결손금이 양도차손이란 말이에요. 양도차손이 생기면 이게 합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도차익이 1억이 생겼고 양도차손 마이너스 차손이 5천이 생겼다. 5천만 원. 요런 경우. 여기서 여러분이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바로 2천만 원 생겼다. 예, 여기서 만일에 마이너스 1천만 원이 생겼다. 이 마이너스는 결손금입니다. 그러면 결손금 합산할 때, 자, 250도 요게 여러분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을 빼먹는 거죠. 요거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산이 돼요.
상계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합산한다 그러고 통산한다 그럽니다. 요래는 통산돼서 소득 금액이 1억 벌었고 부동산 팔아서 소득 금액 1억이 생겼고 깨먹은 게 5천만 원이 생겼다. 권리 팔아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금 팔아가지고 5천만 원 깨졌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 됩니까? 서로 상계가 되거든요. 합산이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하면 마이너스 이거. 그래서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래 자기들끼리는 합산이 되는데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은 각각으로 계산하지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 이거는 이거대로 보는 거지. 이걸 여기 합산 못 하고 이걸 여기 합산 못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소 구분하는 이유. 연 250만 원을 공제하기 위한 과정이다. 둘째는 결손금 통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 부동산과 주식에 발생한 결손금은 합산할 수 없다 해야지. 이렇게 보다시피 합산하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각각 구분한 거예요. 합산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결손금과 소득금액이 서로 상계 합산이 된다. 합산이 되는 건 서로 상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면은 맞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등기를 쳐야 다 공제를 받지 미등기된 거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이른바 나대지 같은 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먹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수선비와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죠. 우리 전문용어로 자본적 지출. 자,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죠. 취득가, 그래 치자비로 해왔다 아닙니까? 취득가격, 그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한마디로 필요경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증빙 자료를 갖춰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가 없어도 되는 거는 아까 취득세 등록면에서였죠. 그거는 여러분 구청에 가면 다 전산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증빙 자료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경비로 자격이 되지. 이거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영수증 계산서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보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0번에 가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자, 세금이 인담가 주택 출신인데 잘 보세요. 이거는 실무적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지. 대전도 없죠. 울산도 없고. 자,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일부. 저 세종시. 이게 전부 투기지정지역. 이른바 요즘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투기지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그래야죠. 자, 이런 지역에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자 봅시다. 그런데 잘 봐요.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이죠.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자 재건축이 무산이 돼서 집이 없는 이른바 빈터로서 나대지로서 양도를 했으면 이거는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건물이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지금 철거하고 나서 그냥 나대지 상태로 팔았으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밑줄 꽂고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취득한 후 3년 이내 과천 시내 소재한 구주택은 동그라미 치세요. 띄어 쓰기가 붙여 써야 되는데 구주택. 자
구주택, 옛날 주택 구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뭐 2년 이상 보유, 거주 보유 2년 이상 다 했죠. 양도한 경우.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라.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 이주 네모로 딱 하세요. 해외 이주. 해외 이주는 무조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필요 없습니다. 해외 이민 갈 때는 내가 집 산 지가 6개월밖에 안 되어도 1세대 1주택자가 팔고 하는 집은 비과세가 되는데 늦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 딸랑 하나 있는 1주택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 4번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도 아마 출제될 경향도 높고요. 이것도 거주, 보유 2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걸리면 이 증명서만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 문제, 취약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을 말하고 이때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양은 장기 질병이죠. 이거 요양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무상 행편 같으면 건무상 행편은 역시 재직 증명서를 함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는데 우리는 이걸 다 갖췄다고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 치러 가서 이런 걸 갖춰야 된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이사를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1년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자,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어떤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가? 이 부득이한 사유. 전체로 보면 부득이한 사유인데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딱 세 가지를 현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취약 문제죠. 학교 문제. 이거는 고 이상이라는 거 알아요.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안 돼요. 초등학교 안 돼요. 유치원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 네, 교육상 문제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약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질병은 장기 질병을 말하지 감기 같은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업무상 행편입니까? 사업상 행편입니까? 예. 요럴 때 다른 곳으로, 다른 시로 이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치질근어로 외워요. 각각 하나씩 나오죠. 요거만 묻는 경우가 있고, 요거만 묻는 경우가 있고, 요거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치질근 사유입니다. 치질근 사유. 알겠어요? 이런 사유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돼. 다른 시로.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구가 다르면 다른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살던 분이 북구로 이사를 한다. 북구에 살던 동구로 이사를 한다. 이러면 됩니다. 갑자기 막 대구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 대전으로 가고, 대전에 살다가 서울로 가고, 이 다른 시가 되겠죠. 자, 주목. 그런데 여기서 이사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로 이사를 하더라도 요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잘 들어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거주 보유 2년 이상 하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전제하에서. 예. 시험에 늘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집은 여러분이 1년 이상 보유냐 거주냐? 보유가 아니고 거주. 여기에 얼마나 어렵게 나왔냐 하니까 지문이 쫙 나오면서 1년 이상 보유한 요라가 틀렸습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거주는 전혀 달라요. 보유는 내가 그냥 소유권만 지고 있는 거 안 살아도 되지만 거주는 그 집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도 갖고 있으면서.
만일에 7개월을 거주하고 팔고 간다. 세금 내야 돼요. 1년 미만 거주하고 팔고 가면은 세금 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그 잘 봐요. 지문을. 뭐라 그랬습니까? 1년 이상입니까? 아니면 1년 이내입니까? 1년 이상이죠. 네. 그래서 1년만 살아도 된다, 이상은. 네. 거주한 집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로 가면은 막 거주 보유 2년 충족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유에 걸리면 미련 없이 해도 된다. 양도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다섯 번째.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한 나머지 주택인데, 이때 여러분이 2년 6개월을 보유도 하고 거주를 했으니까 비과세 조건 충족했죠? 사정없이 팔아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목. 1세대 1주택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다시피 세법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도 묻지 않습니다. 재산세처럼 현재 개념, 이른바 스톡 개념이 스톡, 현재, 플로우 개념이 아니고 스톡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양도일 현재죠. 자, 여러분이 집이 지금 A 집이 있고 B 집이 있었잖아요. 에? 어제까지 집이 두 채였어요. 근데 어제 불도저가 확 밀어버리고 해버리고 오늘 집 한 채입니다. 그럼 이 집은 파괴했으니까 없죠. 땅만 있을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았다. 그럼 이거는 오늘 1주택이가 2주택이가 이 사람. 스톡 개념이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1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파는 집이 2년 이상 거주 보유를 충족했으니까 이것도 세금이 있다 없다? 비과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톡 개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30세가 있다면 오늘 한 채면 그 사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거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아주 잘 된다고, 이 40번은. 예.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나대지로 팔면 세금이 있네. 그래, 당연히 있죠. 집을 허르고, 집이 있어야 집이지. 집 없는, 건물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몇 회? 6회? 네, 6회 조금 하다 조금 쉬다가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그 26회를 보죠. 6회. 자, 6회 25번 그거 보면 7페이지. 자, 25번 잡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동산 활동은 취득과 보유, 양도 세 단계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유 단계에서 생기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보면은 현재 취득세, 증여세는 취득 단계 세입니다. 취득 단계 때 취득세와 증여세죠. 양도세는 알다시피 양도 단계의 국세입니다.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보유 단계 국세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찾아보면 재산세고요. 국세를 찾아냈으니까 종부세를 찍어야 되겠네요. 있죠? 자, 그걸 여러분 보시면 조세 총칙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보유 단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9페이지 한번 해보죠. 9페이지. 9페이지 가로 3번에 지금 보유 단계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구분 딱 해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각 사가지고 보유하는 단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조세 성립인데, 자, 소득세는 임대를 하면 소득세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게 대표적으로 종부세에서 진하게 해놨자 봐라. 진하게 해놓은 거는 시험 문제라고. 자, 그 다음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교에서 붙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붙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단계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국세를 물으니까 4번이고, 만약에 보유단계 지방세를 물으면 재산세를 찍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째 26번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취득세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이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하고 상속받으면 상말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일단 붙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 기한이 지나서 신고도 일어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통지하기 전까지 1개월 이내에 쫓아가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받는다고 수업할 때마다 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취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지 납부 불성실 경감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50% 깎아준다 이 말이거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깎아주지 않는다. 그런 제도는 없어. 그래서 그 뭐로 바꿔야 맞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래야 맞지. 자,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기 3개월 단위로 취득가액을 30만 원씩 지급하면은, 자, 1년에 얼마 됩니까? 3, 4, 12, 120만 원 나오네요. 자, 아까 우리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들었잖아요. 그 50만 원이라는 건 1년 전부 합산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취득가액이 총 일시적인 30만 원이지만 1년 전체는 120만 원 오니까 부과한다 해야 맞죠. 이게 바로 면세점의 실무적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징수는 재산세의 대표죠. 네.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세는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에 의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 토지 지목 변경 시 그 가액을 증가로 인해서 취득한 후에 지목 변경 증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의 80% 줄 거라. 산출세액의 80%는 중가산세죠. 중가산세를 부과해서 보통 징수하는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습니까? 부과한다 했습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본래 우리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팔아먹으면 80% 중과세 때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지목 변경, 가점주주의 취득, 이런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팔아먹어도 일반 가산세는 적용하지 80% 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간주 취득은 이미 정부가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단지 자기 재산에 일정 가액을 추가해 가지고 지목 변경을 시켜서 가격을 증가시키고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반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으나 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 가면 있냐 하면 취득세 파트에 보면 가산세 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이게 유명하거든요. 왜? 이 중가산세 제도는
중가산세 제도는 누구 쪽에 기준으로 있느냐? 바로 취득세의 유일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요약제. 자, 취득세 중가산세 80%라는 게 번듯이 먼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 물건 취득 후 신고 납부, 즉 등기도 마찬 등기 치면 신고 납부가 됩니다. 예. 등기하지 아니하고 또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지방채 기본법상 가산세 규정, 이 말은 우리 20%, 40%, 10%의 제도가 있죠. 그걸 말합니다. 불구하고 바로 산출세액의 80% 가산하여 그 세액으로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고지서로 징수한다. 가산세 붙으면 신고납부가 안 됩니다. 고지서 징수,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보세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 등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도 중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지목 변경, 가점주주의 취득, 간주취득 나와 있지.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소유자가 뚝딱거려 가지고 가격을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원칙은 항상 80% 중가산세 한다. 딱 그걸 심어놔야 돼. 이것도 세 번이나 나왔다. 이 지문이. 자, 그럼 이런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배제, 일반가산세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가 경감된 물건이 추가징수 대상을 추징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정부에다가 기부 체납하기로 해놓고 아니 그게 돈이 되니까 남한테 살짝 정리를 해서 위법 행위를 취한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비과세시 등을 세금을 다시 추가 징수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제시 등법 이런 과세 대상을 적법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죠. 부담시킨다. 부과 대상입니다. 추가로 거둔다. 추가 징수죠. 그러니까 추징 대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사유일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본래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납부가 원칙 아닙니까? 이런 추징대상, 부과대상, 중과세 대상 세 가지죠. 추징대상, 부과대상, 중과세 대상은 3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해야 맞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과세 대상을 설명해 볼게요. 자, 토지를 살 때 이때 취득세를 얼마나 냈냐 하니까 취득세를 500만 원 납부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정 신고 기간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또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이 얻어맞은 게 가산세죠. 그래서 가산세를 또까지 냈어요. 가산세를 100만 원 냈다고 가정합시다. 이래 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뭘로 했냐니까 사치성 재산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서?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사치성 재산이 되면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죠. 사치성 재산은 일단 한 3천만 원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얼마? 3천만 원. 계산해가지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데? 가세표준 곱하기 해당 세율. 계산해가지고 3천만 원이 나왔으면, 계산법을 말해요. 이미 이거는 벌가금을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낸 세금이 있다면, 과거에 낸 세금은 빼고 내라, 이 말이거든.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러면 뺄 때 주의해라, 이게. 이거 얻어맞은 거, 이것까지 빼주면 다음에 가산세 내고 공제하지. 그러니까 이건 벌가금이니까 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뺄 때는 요것만 빼라, 이거지. 과거에 순수하게 세금 본세만. 본세 500만 원을 빼고, 요게 2,500만 원을 갖다가, 요거는 늦어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니고 며칠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대상은 세 가지. 첫째, 추가 징수 대상, 추징 대상. 네. 자, 또 지문이 길어도 또 부과 대상. 세금을 다시 때린다 이거야. 어? 또 중과세 대상 물건이 되면 아직 자, 좀 쉬었다 합시다.